교과 과정 안에 있는 뭐 지식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문장을 읽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수능의 특성이고 그게 원래 수능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또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 자체도 사실과 다른 굉장히 허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선전결 성기선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그 킬러 문항, 소위 말하는 초고난도 문항은 교과서 밖에서 출제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고난도 문항은 교과서 밖에서 또는 교육과정 밖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려줬고요. 우리가 평가원에서 공교육 정상화 법안에 의해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다는 원칙과 또 현장 교사들의 검토요원들에 의해서 그게 크로스 체킹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그 문항 자체가 다양한 성취 기준을 묻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교육과정 박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고요.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구분할 필요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초고난도 문항이 교육과정 바깥이다 안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지난 2019학년도에 수능이 좀 어려워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한 10명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불수능 때문에 초고난도 문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교육과정 바뀌냐 아니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교육과정에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취기준입니다.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그 성취기준을 부합되는 지문이라든지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판사가 만들어서 교과서를 검정을 신청해서 검증받으면 학교에서 선택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취기준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A라는 출판사의 교재를 선택했다 하면은 B, C, D라고 하는 교과서와는 다른 지문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수능의 특성은 지문이라든지 그 내용이 교과서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과정 안에 성취 기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 이 기준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또 EBS 교재가 있습니다. EBS 교재는 사실 평가원에서 교재 만들 때 감수를 해줍니다. 그 말은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이 EBS 교재의 지문들이나 문제들이 부합되는지를 감수를 해주는 거죠. 그 감수 결과를 가지고 EBS 교재를 쓰는데 EBS 교재 나오는 지문은 교과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당연히 교과서 밖에 있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교재라고 한다면은 EBS 교재 역시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EBS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신문에 나온 글이라든지 대학 교재에 나온 글이라든지 철학책에 나온 교재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취 기준에 맞으면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외워서 쓰는 학력고사가 아니라 수능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에 따라서 문해력, 뭐 응용력, 비판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대개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로 EBS 교재에 있는 걸 연계를 합니다.
EBS 교재를 70% 연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 없는 지문들도 쓸 수 있지만은 만약에 생소한 지문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모를 경우에는 그 밑에다가 당구장표 해가지고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문장을 읽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수능의 특성이고 그게 원래 수능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지식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때 교육 과정은 아마도 그 맥락상 보면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아닌 걸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수능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EBS 교재 연동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EBS 교재 연동을 더 높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교과서 범위에 한정하려고 하는 그 시각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에서 교과 과정 범위 아니냐 바뀌냐라고 하는 것은 성취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문항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항의 한 성취 기준을 측정하는 것은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한 문항 안에 다양한 성취 기준이 한 4-5개의 성취 기준이 복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초고난도 문항이 됩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 확률, 통계, 기하음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러한 문항들이 총합된 한 문항이 나오면은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되고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초고난도 문항입니다. 그럼 그것을 학원에서 가서 할 수 있느냐? 수능을 출제할 때는 들어올 때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집 참고서, 모의고사 이런 것들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의 수능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중에도 암행 감사반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그 사이에 나왔던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새로운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또 사들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항을 출제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기출문제나 문제집과 시중의 사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항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 배제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무슨 학원에서 그러한 문항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 때문에 그걸 입수할 수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런 것들도 역시 학원의 상술에 해당되지 실제로는 오히려 그런 문항들 계속 배제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또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 자체도 사실과 다른 굉장히 허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수능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와 같이 그냥 통과 의뢰로 가야만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지점은요. 수능이 어렵고 또는 수능이 쉽고 이에 따라서 사교육이 막 이렇게 변동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불수능이 되면은 사교육이 증가하고 물수능이 되면 사교육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사교육비의 그 흐름을 트렌드를 보면은 꾸준히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능의 난이도가 등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학벌사회, 대학 서열사회가 계속 강화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이 상대평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난도를 낮춘다. 다시 말해서 초고난도 문항을 낮춘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1%라고 하는 이 등급 컷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1등급이 4% 정도 전후가 나와야 되는데 문항이 너무 쉬워지면은 만점자가 속출하게 되죠. 만점자가 만약에 한 5, 6% 됐다.
그러면은 만점자 6%라고 생각하면은 만점자가 1등급입니다. 근데 실수로 자칫 실수 하나 틀리면은 2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무진장하게 되고요. 그 실수를 안 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학원 가서 이 문제풀이를 더 다양하게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더 올라가야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만약에 1등급이 10%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한 개 틀리는 순간 또는 한두 개 틀리는 순간 바로 2등급이 등급 블랭크라고 그러죠. 2등급이 사라지고 바로 3등급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고난도 문항이 그러한 변별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는데 그것을 뭐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제가 이제 평가 원장할 때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 초고난도 문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뭐 한 서너 문제에서 한두 문제로 좀 줄여보자 해서 해보니까 대신에 고난도 문항이 늘어나는 거죠. 최상위에 있는 어려운 문항을 줄이면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려운 문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또 생각이 됐냐면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쉬워요. 근데 그 밑에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은 초고난도 문항 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고난도 문항, 중난도 문항이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난도가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중간적인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